오늘은 귀한 손님 모시고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말로 어렵게 스픽스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겸손의 표현으로 정말로 바쁜데 오늘 왜 이리 바쁠까 하셨는데 실제 매일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눈꽃들 새 없이. 그 이전 때보다 이제 정치하기 전보다 일정이 한 예. 10배 이상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참 열심히 해야죠. 제가 오늘 불편한 질문도 좀 문제 준비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학자 조국일 때 그리고 청와대 참모일 때 정치인 이제 조국 당 대표일 때 어떤 게 지금 제일 보람찹니까? 보람찬 거는 지금이 제일 보람찬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차고요. 학자 지식인일 때는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한 국정에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경우도 저 개인 주장 또 저 개인의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그 보조적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의 대표가 되고 난 뒤는 창당도 제가 주도를 해야 됐고 선거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힘듭니다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바꾼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학자나 청와대 참모보다는 훨씬 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또 꿈꾸는 것들을 저의 노력 그리고 저의 동지들과 당원들의 또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실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훨씬 더 보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효능감이 상당히 있다. 그럼 잘하신 거네요. 잘했죠. 물론 근데 제가 이제 2019년 법무부 장관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더라면 정치 투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남고 싶었고 또 정치로 제가 투신하기 전에 저나 저 개인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으로서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역사적 과정을 한다면 아마 이런 수사를 받는 일을 전제로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장관 수락을 안 했을 겁니다. 학자로 남았겠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근데 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고민을 오래 했고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많은 주변에서는 많이 말리기도 했고 걱정도 했는데 결단을 내렸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백척간두진일보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떨어져 죽을까 봐 받아주셨고 그래서 12석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가족 내에서 겪었던 고통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저라도 똑같고요. 예.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기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달리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지 어떻습니까? 지난 한 5년간 뭐 저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 전체가 수사받고 또 심지어 이제 감금되고 수감됐지 않습니까? 또 저도 여전히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19년, 2020년 그 당시는 사실은 저의 친한 친구 선후배들이 주로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저보고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자나 뭐 그 전화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하지 마라. 이게 사실 보통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예. 사건이 종결되죠. 네. 사실 종결될 것인데 그 경우 이제 공소권 없음이란 걸로 검찰이 마무리하죠. 과거에 노회찬 대표 사건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제 제 친구나 선후배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고 걱정을 했던 거는 그 당시는 이제 노 대통령님 한 사람 노회찬 대표님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털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훨씬 더 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제가 흠결이 있고 제 가족이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제가 그런 그 비극적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될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사람이고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그 검찰 수사에 빌미를 주었고 또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수십 번 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또 제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것만큼은 더 용납이 될 수 없더라고요. 이런 식의 수사권 행사가 맞는 건가? 그래서 그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할 때까지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뭐 건방지다, 오만하다, 반성하지 않는다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다 그 재판을 받고 또 웬만한 수사 결과가 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정치 투신을 결심을 작년 말에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뭐 속보로 오후에 나온 이야기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흘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뭐 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8월 30일 9시 반에 전주지검 출석합니다. 물론 전화는 미리 왔습니다. 와서 9시 반 소정을 했습니다. 언제 갈 거냐, 가겠다. 참고인 조사로 와달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또 정당의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는 없죠. 전 갈 생각이었고 웃긴 거는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 먼저 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예. 조선일보에서 미리 이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 모습을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한다는 것 참 옛날하고 하는 행태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언론이 자유라고 그러면 자유라고 인정을 하고요. 저는 31일 날 아침에 전주에 가서 그 전주지검에 출석할 것입니다. 명백한 정치 수사다. 또 이것을 사전에 흘려가지고 오히려 좀 수치심을 자극시키고 조국 대표가 뭔가 범법을 한 것처럼 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탄압을 하는 이제 이런 것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 제가 목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그 이상직 씨가 예. 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사위의 취업과 맞바꾼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최근 보도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잡으려고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갔다 왔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부르는데 뭐 임 실장이나 또는 저를 통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상직 씨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채용 절차가 제가 아는 바로는 통상적인 인사,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가지고 핵심 참모들을 참고인 조사란 이름으로 공개 소환을 하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벌써 1년 전, 2년 전에 해야죠.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게 진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왜 이러느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각종 특검법이 발의되고 있고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히 오늘 김건희 씨 디올백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종결 처분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건의기에서 마무리한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오늘 딱 마무리했습니다. 김건희 씨 건은 오늘 마무리하고 그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소환을 조선일보 통해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문재인, 김정숙 두 부부에 대한 범죄 혐의로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구나라고 인지하면서 덮기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성공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을 지금 2024년 21세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의 대상인 백성, 우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려가겠지라고 좀 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속지는 않죠. 법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얘기하는데 그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네. 법치가 아니라 검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네. 저희 그 당 플랜카드에도 그걸 붙이긴 했는데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검찰의 지배를 법의 지배라고 이제 왜곡하고 있고 사실은 검찰의 지배도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의 지배죠. 실제로 권력 사유화가 됐다고 확신하고 계신 거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사적으로 활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명백하다. 심지어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었던 그 검찰총장마저도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를 앉힌 거 아닙니까?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 후보인데 직전 검찰총장도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수준의 사람인데 직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검찰청에 좀 불러서 조사 한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그냥 공격을 가하고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더 그 정말 찐윤 무조건 충성파로 갈아치우더니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 일체 토달지 않는 검찰총장으로 앉혔단 말입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뭐 개인 집안 배경으로는 심대평 그 충남지사 아들이죠. 심대평 충남지사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특히 현재 그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동지 관계죠. 사실은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기가 바로 부하로 데리고 있던 형사 1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검찰국장 할 때 또 데리고 있던 검찰 1과장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통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말로 말로 와서 그 부하 취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앉힌 겁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이원석 전 검찰 아직까지 현이네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무조건 충성한 사람을 앉혔다는 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정치적 탄압을 노고로 물론이죠. 한다. 정치권 오남용이 명백해 보이고 네. 윤석열, 김건희 및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든 미루거나 왜곡하고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 문재인 정부 인사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 또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탄압을 자행할 것이라고 혹시라도 예상을 해봤던 적은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 못했고요. 제가 그 점에 있어서 뭐 여러 번 공개적으로 제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공직자 검증의 최종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당시 2017년 시점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범진보 민주 인사들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고 박수 쳤고 또 당시 민주당의 의원들도 얼마나 방어를 해줬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회한이 크셨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신데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나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 이런 말씀을 딱 노 실장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그 비서실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저보다 저희 상급자이시기도 하고 노 실장님의 말이 참 뼈아픈 말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못했지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견제할 거냐, 통제할 것이냐, 무슨 뭐 하야를 시킬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민심으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게 되었고 그 역할이 이제 훨씬 더 커지는데 국민들이 요즘 답답한 것은 왜 아무 조치를 못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 기대도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런 분노, 또 실망, 울분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야당 정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일단 먼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민주당, 혁신당의 표를 모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역대급으로 큰 의석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아직 200석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우리 아직 몇 석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 생각하고 국민들은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역대급 의석은 얻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걸 못하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200석이 되지 못했지만 현재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저희 당선 인사차 저희 당을 방문해서 간담을 했는데요.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울분이 지금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 봅시다 이런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가 다시 또 이제 시작될 거니까요. 그때 저희가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지금 21번째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국민께 드릴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서 민주당과 협력하에 국민들의 그 울분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다 이제 비공개는 없이 다 공개된 걸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공개 대화를 좀 나누신 게 있습니까? 공개 대화 있었고 비공개 대화도 있었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언론에 지금 보도된 걸로는 뭐 서로 기대어서 정권 교체를 하자. 그리고 조국 대표님은 자 윤석열 정권 견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을 했는데 혹시라도 비공개 대화에서 꼭 이 부분은 중요하고 국민들이 알만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 공개를 좀 하실 게 있습니까? 뭐 하나하나 비공개 대화는 공개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 국민들이 지금 속이 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지금 이 목을 차 올라온 상태인데 야당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영리하게, 더 기민하게, 현명하게 행동해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 종식시켜달라는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감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더 이제 기민하고 영리하게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느낌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속도전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던가요? 하고 계시고요. 이 대표께서 뭐 이제 당 대표가 이번에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당 대표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강력한 힘을 영향력을 갖는 분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재선되신 만큼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되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문제를 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국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 간에 야 이런 좋은 협력 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 언젠가는 경쟁 대상이 될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을 또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 한편으로는 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제가 2월 13일 날 그 부산에서 창당선언을 했습니다. 창당선언을 하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그 관장하던 핵심 의원이 실명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강력한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조국혁신당 만들면
조국혁신당도 망할 거고 민주당에게도 해가 될 것이고 범야당 안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니까 절대 만들지 마라. 만든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정치평론가분들 또 언론에서도 뭐 해봤자 뭐 한두 석 없겠지, 또 민주당에 피해가 될 거다, 이렇게 대부분 관측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실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은 경쟁을 했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늘어났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등장함으로써 선거판 자체가 활성화되고 투표지가 높아지고 그 속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또 한 축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했지만 결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이기는 윈윈을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 뒤에 뭐 재보궐선거든 26년 지방선거든 간에 야권 내에서 경쟁 없이 민주당만으로 가면 여러 선거를 승리한다? 저는 매우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이치가 그게 정치건 사업이건 학문이건 뭐든 간에 경쟁 없이 이게 잘 된다? 그런 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경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광 곡성에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자리가 뺏길 수 있네? 뺏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뭐 영광 곡성만 예를 들어 보면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뭐 군수든 지방의회든 의석수를 가져오게 되면 그게 윤석열 정권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만 지금 찍거나 아니면 안 찍었는데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정치가 활성화됩니다. 네. 지금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도 민주당에만 가야 됩니다. 또 민주당 현역원과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현실 정치에서. 자, 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이따 이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특히 이제 그 이진숙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IT 전문가로 왔던 이혜민 의원이 야, 어떻게 저런 감각으로 질문을 하고 촌철살인의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확장시키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발굴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용인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당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했지 않습니까? 네. 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모실까 했을 때 가능하면 민주당 당적이 없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선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인재 영입을 할 경우는 민주당이 아닌 분, 그렇지만 전문적 능력이 확고하게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한 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뽑았고요. 이혜민 이제 의원, 당신은 이제 그 미국에 계셨죠. 네. 제가 왜 그분을 찾았나 하면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그 과학기술 관련해서 예산을 반토막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격분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과학기술 전문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찾았는데 저는 그래서 찾다 보니 제가 사적으로 친한 친구가 이과 계통 전문가가 있는데 두 사람을 추천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한 명이 이혜민이었고 이혜민 의원하고 제가 이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상 통화를 쭉 했는데 별 고민하지 않고 딱 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딱 원웨이 티켓 사가지고 바로 들어오시고 그 뒤로 제가 팔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 집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분 돈 많습니다. 구글에서 딱 정리하고 자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 대표님이 그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 중에 황운하 의원 빼고는 다 초선입니다. 그 당적도 처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민 의원 말고도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 관련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외통위에서 우리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말 공개 일학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로 앞으로 저희 더 영입을 할 건데, 현재도 영입위원장입니다, 사실은. 네,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아니고 혁신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해가 됩니까? 이런 발상이 틀린 거란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쉐빙선처럼 뛰쳐나가는 조국혁신당 의원, 예, 예. 민주당은 거기에서 큰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조목조목 따져나가면서 예, 예.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야, 22대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짚고 물어보고 따지고 예, 예. 이런 것들을 결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자, 좋은 의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네.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네.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예, 예, 예. 이제 결국 유재성 후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민변 그렇습니다. 사무차장을 예, 했고 예. 부산대 법대 출신이던데 예, 예. 이분을 이제 인재 영입으로 부산에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한번 경쟁을 해보자.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온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뭐 공식적 반응은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유재성 그 변호사를 부산에 계신 변호사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그냥 물어보시면 인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를 다 들을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제 아는 친구 선후배들이 연락 온 말은 뺏겼다 이러더라고요. 아, 예, 공식적으로 입장은 얘기 안 하시고 네. 아까운 사람 뺏겼다 이러더라고요. 유재성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접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전당대 때문에 좀 바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유재성 변호사님하고 저보다 한 10년쯤 미치신데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연이 있어서 뭐 개인적 신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하시다가 혁신당을 선택하셔서 너무 고맙고, 또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는 금정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 8번 정도 선거가 있었는데 7번을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도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구청장 후보가 이길 승산은 오히려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유재성 변호사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게 보고 하겠다. 자기는 이번에 몸을 던진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난 끝까지 여기서 부산에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이 부산 정치판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너무 고맙죠. 저는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뭐 15분의 1도 안 될 건데, 전 지역위원회도 없습니다. 시도당도 아직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나 경북이나 세종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연말 돼서야 다 만들 건데, 그렇지만 조직력은 아직 부족하고 또 인원수도 모자라고 재정도 부족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또 각자의 지역에서 문제의식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략적 판단을 높이 사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과 협력과 또 다른 한쪽이 경쟁 관계에서 지역구 낼 수 있으면 내고 당당히 경쟁하자. 뭐 필요할 경우에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비례정당으로서 국회에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제 정치판의 영토를 확장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조국혁신당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거나, 네, 네. 봐라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하고 경쟁해서 혹시 자기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대권 이런 가도에서 예.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우려 들었고요. 제가 사적으로 친한 민주당 뭐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하고도 그런 얘기 사석에서 툭툭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등에서 가장 최종 목표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는 것 절대 막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긋나는 일은 제 이름을 걸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협력도 해야 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경쟁에 좀 방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의 일당 독점을 하는 그 지역인데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 또는 지역 정치 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당이 들어감으로써 호남 지역의 발전, 호남 정치의 발전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의 군수라거나 시장이라거나 지방의원을 차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조금 뺏기죠. 저희 조직 규모상 민주당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희가 밀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물론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체에서 좋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협력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더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일도양단으로 또 흑백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지방 영광, 곡성, 부산, 금정구, 그다음에 강화 한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크게 보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거친 비유일 수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라 원외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이 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 정의당의 독자적인 노선, 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것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원외 정당에서 원내 정당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왜 정의당을 외면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민주노동당 찍어줬습니다. 표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후보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노회찬은 뽑아줘야지 그랬습니다. 또 당시에 심상정도 뽑아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 대해서는 범진보 유권자층들이 지역구도 표를 안 주고 비례도 표를 아예 안 줬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정의당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남에 있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야, 이번에 곡성에서 예. 조국혁신당에 내면 누가 이기겠느냐?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예. 민주당 후보 이제 대충 내에서는 아마 망할 거다.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존재함으로써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의 길로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정확히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영광, 곡성 또는 호남에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엄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쟁이고 조국혁신당도 좋은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도 그 영광, 곡성 또는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당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 내야지라고 민주당에서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 후보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야 한다는 거 현실적 과제로 앉지만 또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위치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는 것을 보여야 다음에 더욱더 좋은 후보들끼리 경쟁하면 결국 그 결과가 선택하는 유권자 국민들이 우리가 뽑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 국민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사람을 더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지지 문제를 떠나서 조국혁신당이 좋은 후보를 내므로써 민주당도 낼 것이고 그러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이기면 정치 변화를 주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바람과 좀 배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호남과 부산 금정구에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가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경북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경북에 지금 선거는 없습니다만은 26년에 지방선거 경북이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구 경우 제가 한 군데 민주당이 후보를 아예 못 냈습니다. 경산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못 냈습니다. 경북도 못 낸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혁신당으로 나오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많은 보통의 시청자분들이 매우 보수적인 지역인 TK 지역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못 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혁신당으로는 나오겠다 그러시고 이분은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혁신당으로 나오시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죠, 물론. 그럼 이것이 저희가 혁신당 후보를 경북 지역에 내면 그게 정치 발전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네. 방해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좀 기득권을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이제 품질의 정치가 맞습니다. 구현될 수 있다고 보면 그걸 전제로 연합 정치를 해야죠. 그러면서 보면 지금 조국 대표께서는 민주당 쪽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국회 내에서 12석이기 때문에 뭐 교섭단체도 안 되지만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또 현실 정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 눈치를 보니까 속도를 좀 민주당이 잘 못 맞춰주는 이제 이런 데서 좀 불편함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눈치를 본다는 말씀보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 예우를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국 대표와 인터뷰를 보면서 정치 발전과 범야권 진영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은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대의적으로 폭넓게 이런 활동들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너무 좁게 보고 서로 공격하고 약점을 들춰내어서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성급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교섭단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이재명 당대표도 교섭단체 문제는 큰 길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죠. 뭐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그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통상 경우 대부분 나라가 의석수 5% 정도면 해주고 대부분 10석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해찬 총리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하시면서 10석 정도로 낮추자라고 했던 법안을 제 기억에 10번 이상 내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기간에 누가 약속했다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원들의 일정한 우려, 즉 조국 혁신당이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의원님들에게도 반영되어 가지고 뭐 조국 혁신당 그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만이 아니라 범야권의 대표주자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권을 탈환하시려면.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야당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그 지지를 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지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실 거라고 가장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하더라도 지금 범야권이 똘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권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거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이 또는 조국혁신당 또는 뭐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의 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저는 첫째는 국회 운영을 훨씬 원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당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제 심리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판이 활성화돼서 뛰어들었거든요. 선거판으로 뛰어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대선에서도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뭐 등등 여러 기본소득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죠. 또 민주당이 아니지만 진보 유권자가 계십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교섭단체가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고 조국혁신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반문하지만 제가 또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교섭단체는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회법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예.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 무조건 하니까요. 네. 무조건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 문제는 뭐 최혜병 특검권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최혜병 같이 자기 자신을 윤석열과 김건희 등등 이런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면 정치적 명분에 있어서 매우 이건 약하다고 봅니다. 교섭단체를 예를 들어서 몇 석일지 모릅니다. 저희는 10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의원들 또는 현재 정치학계 언론에서 대부분 10석이 맞다고 하고 OECD 기준으로도 한 10석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건 뭐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건데 원내교섭단체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했을 경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도 뭐 좋다 10석 정도 하자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혹시 보수정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나요?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이제 말을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가 좀 들어보면 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편으로는 이걸 낮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느 특정 시점,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결정적 균열이 왔을 때 국민의힘 체제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은 원내교섭단체를 하나 낮춰서 만들어 두면 분가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정치개혁의 명분 말고 실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그게 정또 반대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개혁신당 의석이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신당은 이제 현재 국민의힘과 또는 민주당 양쪽에 있어서 적절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정당, 특히 개혁신당을 더 확장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혁신당 가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현실이라는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 또 조국혁신당이 가야 할 방향 이제 이런 데서 일정하게 이견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면 자 이제 여론조사하면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율도 좀 더 올라와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총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게 민주당으로 좀 다 쏠려 있다. 이러면 조국혁신당의 좀 히든 카드 숨겨놓은 뭔가의 전략 전술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없는 상태에서 의석수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의 총선 전략 이걸 통해서 승부를 보았던 거죠. 근데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열리고 나니까 민주당은 170이고 저희는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개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실제 똑같이 의원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보도되는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도 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매체 같은 경우도 주로 양당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의 한계고 그러다 보니 지지율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집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빠졌는데 저희는 내부 평가를 이렇게 계속 저희도 따로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보게 되면 저희는 뭐 한 10%에서 12%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하죠. 현재 그 다행히 근데 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직력이 약하고 전국적인 정당도 아직 아닌 상태인데 저희 지지자분들이 아직까지 10%, 10에서 11 유지시켜주고 있는 건 참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이번 연말까지 첫째 조직을 강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국적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전국 조직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조직, 지역위원회까지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 축을 만들고요. 다른 한 축은 검찰 정권 종식 말고 저희의 사회 경제 정책이 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 혁신정책연구원이 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하고 같은 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혁신정책연구원을 어제 발족을 했고 연말까지 저희의 사회 경제 정책을 쭉 만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의 대안 정책이 뭐냐를 밝히고 알리고 이런 작업을 연말까지 하고 그 과정의 중간에 있는 그 이제 재보궐선거에 또 저희가 전력 투구를 해서 하게 되면 연말 연시 정도,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목표하는 그 지지율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보다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는 이거 개인적 목표입니다. 예, 예. 저희가 창당을 3월 3일에 했습니다. 예. 그럼 내년 3월 3일이 창당 이제 1년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저희 목표는 내년 3월 3일에 평균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한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면 50%를 훌쩍 확실히 넘게 뛰어넘는 됐죠. 이제 예. 수준이 된다 이런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정당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상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제가 민주당 많은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정당일수록 더 좋습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경쟁력을 갖추면 민주당이 자리가 좀 줄어듭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정권 교체에 중심이 되려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국회에서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겠습니까? 서생적 문제의식은 국민들이 더 좋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상인의 현실 감각은 결국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국 대표님을 통해서 여러 현안 말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당이 협력과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